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역사 교육의 내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역사 교육 내용 조직은, 그 내용 조직 원칙하고 그 내용 조직 원칙 세 가지, 그 다음에 계열화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교수학습 관련된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녹색책이 좀 내용이 되게 많고 그 파란책이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파란책이 딱 기본이 적혀 있어갖고 일단 파란책을 뻗어도 이제 강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녹색책 내용을 살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파란책 126페이지 펴보세요. 자,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예,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시험 문제에 어느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원칙이 계열성이에요. 계열성. 계열성. 그리고, 통합성이 한 번 또 나왔어요. 이 계열성은 나중에 계열화의 어떤 것에 반영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내용 조직을 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냐. 자, 계속성 원칙, 계열성 원칙, 통합성 원칙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거 내용은 이제 교육학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교육학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이죠. 자, 계속성 원칙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변화, 계속성, 인과관계, 유사성, 사회성, 그런 시대의 발전 같은 역사적 핵심적 개념들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계속성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변화라든지 계속성이라든지 인과관계, 유사성, 차이성, 시대의 발전 이런 것들은 역사의 핵심 개념이죠. 기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열성은 뭐냐? 계열성은 앞에서 이제 했던 그 역사의 핵심 개념에다가 기본 개념에다가 뭘 이제 붙이냐면 조직 개념을 붙여요. 음, 조직 개념을 붙여서 이렇게 파생을 시켜서 하는 건데 이 조직 개념을 붙여가지고 학년마다 다르게 배치하는 거야. 좀 더 깊게. 그래서 처음에 쉬운 걸로 배치했다가 핵심 개념, 조직 개념을 결합시켜 쉬운 걸 배치했다가 좀 더 어렵게 나가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조직 개념, 핵심 개념이나 조직 개념 안에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반영을 하는 식으로 또 뭐냐면 심화시켜요. 그래서 계열성 원칙은 역사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조직 개념을 플러스시키거나 역사적 사고력을 반영해갖고 한다. 자, 요 내용은 이제 녹색책이 있어요. 녹색책에 심화돼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계열성이 뭔지에 대해서만 개념만 좀 설명했어. 파란책에서는. 자, 여기 보면 계열성은 내용의 종족 조직이란 원칙이다. 자, 종족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종족 조직이 계열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제는 경험과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원 경험과 내용이 전개되는 걸 말한다. 예, 그래가지고 종족 개념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걸 좀 더 약간 깊이 나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것을 좀 더 깊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드는데 예, 학생의 생활 경험이 확대되면서
역사과 내용이 단순한 것에 복잡한 것으로 심화 확대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계열성의 원칙이다. 자,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 나가는 거. 예. 요것은 이제 계열의 원칙인데 대표적인 그 계열성이 반영된 계열화는 뭐냐면 그 이런 원칙이 반영된 것이 뭐냐면 나성형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환경학대법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예,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은 이제 7차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는 뭐 생활사,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문화사.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계열성의 원칙이 의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현행 교육과정보다는 요 책이 쓰여진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있죠? 개정이 아니라 그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랬던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칙을 보죠. 자, 통합성의 원칙은 행적인 조직이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 성장에 따라서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학년 때 옆에 있는 과목들 있죠. 이걸 통합을 시키는 거야. 대표적인 게 국사교육과 뭐 세계사를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통합성도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통합성의 원칙은 내용의 행적 조직을 위한 원칙으로서 내용들을 상호 연결하고 통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국사교육에서 세계사 연결을 강조하는 것이나 세계사 교육에서 문명과 문명 사이의 상호 간의 통합성을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교과 간의 어떤 통합성, 교과 내에서도 동양사, 뭐 서양사 이런 게 통합을 하는 이런 것도 다 통합성의 원칙이죠. 같은 시대 안에서. 자, 더 나아가서 중학교 세계사 교육에서 세계지리 혹은 정치 경제와 연결시켜 강조하는 거 있는 것도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7차나 파형 교육과정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 융합형을 이제 강조해갖고 예전에는 역, 사, 지 이런 걸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파형 교육과정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교육과정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의 범위와 계열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역사과의 내용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제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예, 내용 조직의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학습 내용의 범위와 계열을 정하는 거야. 자, 이 내용은 녹색책에도 있긴 있는데 녹색책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범위 계열에 대해서 뭐저 주저리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파란책에서만 이제 좀 한정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먼저 정할 게 범위인데 범위. 자, 그 학습한 내용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그 학습한 내용 요소를 결정하는 거죠. 범위들.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당시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관련돼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7차 사회교육과정 국사 영역 관련돼. 그래서 범위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3학년은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이제 정했거든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내용을. 왜냐면 요거 자체가 기출문제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인가요?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중2와 중3의 내용 범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은 지금 15년 교육과정도 아니고 예전 교육과정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지금 이제 나오는 추세가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예전 교육 과정을 플러스 시켜서 냈어요. 그냥 내거나 아니면 플러스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플러스 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파악 일단 기초에 나온 거는 다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 교육 과정도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뭐 3차 교육 과정도 나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파란 책을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좀 정리를 쭉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도 좀 기출 중심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나왔다. 확률성만 좀 높은 것뿐이지 아니에요. 예. 그 출제진이 바꾸고 출제진이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다른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돼. 자, 하여튼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또한 그 각 학년별로 가르쳐야 할 단원과 주제 및 내용 요소를 열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범위가 형성되면 내용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선사, 고저 이런 단원이 선정되고 어떤 걸 배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3학년 때는 조선시대는 대한민국 발전 이렇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 우리 인구 볼 때 우리도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동양사, 한국사, 서양사 이렇게 나오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여성사가 튀어나왔다. 여성학이. 그거 이제 내용 조직에서 범위에서 벗어난 거죠. 예, 그게 20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 요소에 어긋난 거야. 이 범위 정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범위가 정해졌어. 그러면 이 범위에 맞춰서, 내용 요소에 맞춰서 뭐가 필요하죠? 계열을 정해야죠. 계열. 예, 계열. 요 계열을 정할 때 무슨 원칙이 반영되냐면 계열성의 원칙이 반영돼요. 예, 계열할 때 필요한 게 계열성의 원칙이 반영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계열화의 유형이 나오는데 자, 이 계열화의 유형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아까 언급한 나성인 교육과정하고 그 환경학대법 요게 이제 대표적인 계열성 유형이고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걸 기본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계열 정한다는 내용이 뭐냐? 정의를 좀 볼게요. 자, 계열 정한다는 것은 선정된 학생들 깊이나 수준에 따라 몇 단계 구분하여 학년을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네, 계열성의 원칙이 반영돼 있죠. 자, 이때 이제 고려할 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발달 심리학의 심리적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외에는 또 그 학생들 경험이나 배운 내용들, 그 전학년의 내용들을 고려해서 학년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점점 깊이 있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습에서 단순한 것에 구체적으로, 복잡한 걸 추상적으로, 가까운 걸 먼 곳으로, 주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따르는데 이런 계열성의 원칙, 이런 걸 계열하는 그 역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과도. 예. 그래서 이제 역사과도 이런 계열화의 원칙을 따르고 있죠. 예. 자, 그럼 요걸 내용을 볼게요. 자, 이때는 학생들이 심리적 발달 단계, 요거는 이제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된 환경학대법, 삐아제 이론에 반영된 고요. 자, 그리고 경험의 확대 과정을 고려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누적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학습 내용은 단순한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복잡하고 추상적인 거, 가까운 것에 먼 것을 부분의 전체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런 것들은 역사과의 원리도 따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단순, 구체, 복잡, 추상,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다음 전체에서 주관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까운 데서 먼 곳을 이제 특화시킨 것이 그 공간적 계열안인 그 환경학대법이야. 환경학대법. 자, 그래서 이제 이 환경학대법이 7차 교육과정에도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 있어. 자, 요 부분은 좀 암기해 두세요. 이 7차 교육과정.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배우는 과정들 이런 것들 중학교 넘어서 뭘 배우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뭘 배우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 번 가는 이론이에요. 이제 그 7차 교육과정 관련돼서 이미 갔죠. 지금 개정교육과정인데 이게 09년 개정교육과정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든 좀 물어볼 수 있어. 왜냐면 15년 개정교육과정만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아유, 제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7차 교육과정에서 이런 경험 확대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생활 주변의 역사, 3학년은 고장의 역사, 4학년은 시도를 중심한 지역사, 5, 6학년 생활사, 인물사 중심으로 국가 역사를 공부하고 되어 있다. 그리고 중학교에 정치사 중심으로 한 한국사, 세계사 연구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분류사 중심으로 한국사, 그다음 2, 3학년 때 심화 선택 과목,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를 공부하고 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계열성의 원칙에 따른 거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도 또 하나의 기초에 나온 게 심화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심화 선택 과목은 지금도 이제 7차 교육과정 그 기조를 이제 이어받았으니까 있죠. 고등학교 때 이제 심화 선택 과목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동아시아, 세계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은 뭐가 있냐면 한국 근현대사하고 세계사가 있어. 예, 한국 근현대사.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있는데 이게 이전 시험이 나왔고요. 한국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현대사만 특화시켰는데 책이 한 7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고 공부할 때 한국사 공부할 때 한번 보세요. 지금 뭐 15년 개정 교과서 그 고등학교 한국사 가지고 이제 근현대사 공부하신 분 많은데 물론 이걸 기본으로 해야 되겠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한국 근현대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가끔씩 기출에도 한국 근현대사 책에만 있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성형 교육과정을 보죠. 자, 이 나성형 교육과정은 예전에 사회과 통합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죠. 이게 98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참 전에 나왔어. 이게 사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개념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자, 나성형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그 올라감에 따라 심화 확대하는 방식을 말해준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 때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그대로 있고 주제나 구체적인 사실만 바꾸긴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주제나 그리고 구체적 사실들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붓고 심화시킬 수 있다. 자, 이를 이제 반영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보면 이게 있어요. 고군상이 예, 변화, 계속성, 관련성, 특수성, 보편성, 인과관계, 시대 발전 사회, 역사의 보편적 개념들 학생들 인지 발달 단계와 경험의 확대해서 맞춰 전질적으로 발달할 수도 학급별 학력으로 계열화됐다. 그래서 그 예를 이제 뭐 초등학교 예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 그 밑에는 뭐 연구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이게 요거는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핵심 개념과 원리를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개념들이 이게 뭐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이다.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나선형 교육과정은 삐아제 이론하고 관련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심리적 계열성과 또 관련돼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계열화되기 때문에 그 뭐냐면 논리적 계열성과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파란책의 8장만 읽어보면 삐아제 이론과 같이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 계열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고 심리적 계열성뿐만 아니라 논리적 계열성도 같이 있어요. 예, 이건 교육학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학 강사들이요. 예. 자, 하여튼 이 나선형 교육과정 있고 이 나선형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이제 녹색책에 있을 때 강조할 때 좀 더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녹색책을 이제 볼게요. 이제 녹색책. 자, 녹색책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이제 먼저 볼 게 뭐냐면, 앞부분은 이제 보지 말고,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의 원칙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녹색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체계적이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좀 약간 개혁화 맞게, 그냥 볼게요. 그래서 먼저 원칙을 이제 보고 그 원칙에 맞는 계열 관련된 내용을 보고요.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제 그 교과서 내용 조직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원칙을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이게 넘겨야 되는데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네 잘.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의 단계에서 내용의 조직한 원리로서 세 가지 원칙이 있죠. 계속성 원리, 계열성 원리, 통합성 원리 있죠. 아까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예. 그래서 계열성하고 계속성은 교과 내용을 종쪽으로 조직하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학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교육 내용을 종쪽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학년별, 수준별 또는 학년 수준으로 교육 내용을 조직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을 종쪽뿐만 아니라 옆에와 연결돼서 옆 과목이나 어떤 다른 시대와 연결돼서 행적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적 조직을 한다. 그래서 이제 행적 조직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오죠. 행적 조직은 동일한 학년 수준에서 여러 교과 내용을 서로 관련시켜서 조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행적 조직의 원칙은 통합성의 원리를 말해주며 개념, 주제, 문제 등을 중심한 교육 내용을 통합 조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통합성 관련돼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성의 원칙, 계열성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의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요거 대부분 내용이 파란책 내용과 겹쳐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죠. 자, 계속성의 원칙은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 걸 말한다. 이는 내용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있을 때 한번 줄 쳐가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학년간 내용 조직의 종적인 연관관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게 변화, 지속, 시대의 발전, 교주, 인과관계 같은 역사학의 핵심 개념을 이제 예를 들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반복된 것이 이들 계속성 원칙이 적용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계열성의 원칙 볼게요. 계열성의 원칙은 내용의 종족 조직의 원칙으로 선행 경험과 내용을 기초로 후속 경험을 연결시킨 전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계열성의 어떤 정의를 내렸어요. 개념의 정의를 종족 조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의 내용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차 심화 확대하는 계열성 원칙을 따른 거고, 초등학교는 생활사, 인물사를, 중학교는 정치사를 중심의 통사를, 그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분야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모속 계열 사대이다. 그래서 실전교과정 구성 관련된 데서 예를 들었고요. 자, 통합성을 보죠. 자, 그 밑에는 이제 통합성의 어떤 개념의 정의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통합성의 원칙은 내용의 행적 조직을 위한 원칙으로 내용을 상호 연결하고 통합하여 효과적 학습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성의 정의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키워드는 행적 조직이죠. 자, 여기 내용 통합의 이제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내용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구성한 걸 말한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목표로 주제 혹은 영역 간의 통합을 시도한 것이 사례이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세계사 맥락 속에서 한국사를 살피는 것이나 문명의 어떤 상호 교류 및 지역 간의 연계를 강조한 것도 통합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교과 간의 어떤 통합, 교과 간의 연결성, 그다음에 교과 내에서 시대 간의 어떤 통합. 자, 요걸 이제 이거 다 통합성을 이제 범위를 두고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계열화 유형이야. 그래서 이게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파란 책처럼 이제 뭐냐면 세 가지 원칙 얘기하고 계열 범위 나오고 계열화 유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뭐 계열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유형이 좀 나왔다가 갑자기 원칙이 나왔다가 또 계열화 유형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정리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다시 보냐면 이 파란 책 몇 페이지 보시면 다시 앞으로 올라가세요. 좀 앞에서 이제 점프해 가지고 다시 앞으로 쭉쭉 올라가서 97페이지 펴보세요. 97페이지. 잠깐만요. 97페이지가 아니라 그 윗장이네요. 95페이지 펴보세요. 95페이지. 이게 또 왜 이래고. 네. 자, 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사교육 내용 조직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역사교육 내용 조직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전반적인 여기 내용을 보면 되게 이제 그 교육과정 내용 조직 여기 있죠. 교육과정 내용 조직이 이제 처음에 나오고요. 이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 계열성의 원리 아까 좀 살펴본 것처럼 내용 조직 원칙이죠. 내용 조직 원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용 조직 원칙 계열성과 관련된 계열화 계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계열화 유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이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이 넘어가요. 교과서 내용 조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업 내용 조직으로 넘어가요. 구성이.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이 있고 수업 내용 조직이 있고. 네. 그러면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누가 할까 이거는 국가에서죠. 주체가 국가야. 그래 교과서 내용 조직의 주체는 뭘까요? 교과서 편집자죠.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조직의 주체는 누굴까요? 교사예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건 수업 설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내용 조직을 재조직한 게 교과서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 조직은 이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것은 뭘까요? 여기에서 교육과정 내용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에서 정한 우리가 말하는 교육과정. 그래서 어떤 교과서라든지 수업 내용 조직이든 이 교육과정 내용 조직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야. 이게 09년 그 기본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 기출 내용에. 그래서 09년 기출문제 관련된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제가 기출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안 나왔어요. 의외로. 그래서 09년하고 1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두 번 나오고 가끔 이제 뭐냐면 17, 18년도인가 그때 이제 통합성인가? 통합성 한번 물어보는 안 나왔어. 그래서 그 내용이 한참 많이 나올 부분인데도 안 내더라고요. 이 부분은요. 예, 그래가지고 하지만 안 내지만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교수 내용 지식인데 국가 수준에서 이제 이건 정하는 거죠. 아까 지금 얘기한 조직에 의미해가지고 요 뒤에부터는 이제 쭉 국가 수준의 어떤 교육 내용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요. 자, 국가 수준의 교육 내용 조직은 일단 이건
필수적이에요. 요 규정을 따르는 게. 그래서 무슨 교과서 단원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 국가 수준의 교육 내용 조직을 이제 바탕으로 하죠. 예. 자, 그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역사 내용을 정한 후에 전달 목적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는 일이 따른다. 선정된 교과 내용은 특정 학년이나 단원에 접하고도 번영하는 생사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 이 상사 과정은 이제 그 일반 교육 내용을 개열하고 체계시킨 것이다. 자, 이는 단순히 교육 내용을 더 자세하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자, 이러한 병행은 교과서처럼 수업 내용 조직을 이룬다. 그래서 또 상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상세와 과정도 재조직을 해야 되지만 교육 국가 수준의 어떤 교육 내용 조직에 입각해서 한 거야. 벗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처럼 재조직하고 이렇게 재조직하는 거죠. 예, 교과서 내용 조직이나 수업 내용 조직도. 자, 이런 것들 이제 상세하라고 한다. 개념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별 내용이 없어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97페이지 보세요. 97페이지 보면 내용 조직의 개헌화가 나와요. 내용 조직 개헌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란색 할 때 좀 얘기했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좀 심화시켜서 이제 보면, 자, 교육과 교육의 내용 구성의 범위가 설정의 문제라면 계열은 조직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내용 조직할 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먼저 해야 할 예, 범위하고 계열이야. 예. 그래서 범위는 선정 내용 요소를 선택한 부분이면 이 내용 요소를 조직하는 문제가 계열이죠. 이건 계열화, 계속성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 계열성이 반영된 계열화 관련된 내용인데, 자, 계열화의 정의를 보죠. 자, 계열 정의는 계속 그 계열성 내용이 거의 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내용이. 자, 계열화는 흔히 선행학습을 기초로 후속학습을 전개하는 것을 점차로 내용을 확대 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열화 정의가 나오죠. 그럼 계열화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 계열화는 한편으로는 이전에 학습을 연결한다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은 이전의 학습과 달리하는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전제 조건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제 계열화 내용, 계열성 원칙 동일해요. 일반적 학습 내용은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을 복잡하고 추상적인 고소, 가까운 곳을 먼 고소, 부분에서 전체로 주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확대되는 역사 교육은 이러한 조직 원리를 따른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볼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의 계열화 경향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초가 관련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계열화의 경향은 이미 3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생활사, 중학교 연대사, 고등학교 문화사, 사회경제사 계열을 정한 이후 7차 교육과정이 큰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요 내용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육 3학년, 6학년에서는 인문사, 생활사 중심으로 8, 9학년에서는 정치사, 8, 9학년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뜻이죠. 예, 학년별로 실시하니까 10학년은 분류사 중심의 정치체계를 포괄했다. 7차 교육과정. 그리고 10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지금까지 현행 계열화의 문제점이 있어요. 요거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부터는 현행 계열화의 문제점, 현행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제 3차부터 이제 쭉 7차까지 이런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걸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 자,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화를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교급별 특성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친 문제가 드러났으며, 분야사 구성 방식은 상호 연관시켜 이해할 역사 지식에 분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학교급별 특성이 뭘까요? 학교급별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얘기해요. 예. 근데 책을 보시면 초등학교 내용이나 중학교 내용이나 고등학교 내용이 약간 내용만 좀 더 늘어날 뿐이지 별 차이가 없어. 문장 구조나 이제 서술 방식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 시간 때 이제 초등학교 애들 있었잖아요. 저 5, 6학년 때 근현대를 배우는데 이 내용 자체가 거의 중고등학교 애들 수준을 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열화에 실패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예.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고 그 다음 또 심화시키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역사학의 특징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내용의 심화를 가지고 계열화를 한다는 게 그게 이제 고등학교 단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렇게 뭐냐면 계열화가 명확한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용보다는 범위를 통해서 이제 계열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학교급별로 뭐 중학교는 정근대사, 뭐 고등학교 근현대사 이런 식으로 계열화시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분야사의 구성 방식을 상호 연관시켜 이해할 역사 지식인데 분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요게 분전이 뭐냐면 여기에서 분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이제 뭐냐면 통합하지 못하고 따로 논다는 거야. 특히 이제 이게 10학년 국사교과서에도 보여요. 요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그냥 쭉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뒤에 넘어가서 그 몇 페이지 표냐면 100페이지 펴 보세요. 100페이지. 자, 교과 내용에 따른 조직 해갖고 이제 계열화의 유형이 나와요. 계열화의 유형. 예, 첫 번째 계열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또 계열화 유형 두 가지가 있고, 예. 그래서 큰 범위의 계열화 유형이 이제 교과 내용에 따른 내용 조직인데, 교과 내용 체계에 따라서 내용 조직의 유형, 계열화 유형은 그 안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교과 내용 체계에 의한 내용 조직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음, 교육 내용이 학문이나 교과 내용에 따라 체계하는 거야. 교육 내용을 학문이나 교과 내용 체계에 따라서 조직한 거야. 말 잘못했네. 제가 다시 할게요. 예, 이게 아니라 그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절차에 따라 학년별 내용 조직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 절차에 따른 학년별 내용 조직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나성형 교과정이야. 이 두 가지 유형이 또 여기 계열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내용 체계에 따른 내용 조직 안에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절차에 따른 학력을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그 나성 교육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내용 조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 내용의 체계한 내용 조직은 대개 보면 교육 내용을 학문과 교과 내용 체계에 따라 조직하는 건데 교과 위계 구조 있죠. 교과 위계 구조, 학습 과정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절차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교과 위계 구조에 따라서 조직이 됐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과 내용은 일반적으로 학문이나 교과 내용 체계에 따라 조직이 된다. 이는 교과에 갖고 있는 위계적 구조나 학습 과정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절차를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있죠? 그래서 위계 구조, 그 다음에 논리적 절차. 예,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교과 내용을 조직할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익히면
그 곱셈 나눗셈 배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1차 교육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네,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논리적 절차. 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교육과정하고 연결되면 그 학문 교육과정 있죠. 예, 그런 거 이제 연결됐어. 그거는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자, 한번 또 보면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을 볼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자,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학년별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요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미술사 자료에 대한 시대성 파악하는 건데, 여기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 개념 인식. 첫 번째 단계고. 그래서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 제작식의 작자 파악. 그 다음에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 특성을 분석하고 시대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성격 인식 이런 단계로 쭉 나가고 있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 이걸 통해서 초등학교 정도 되죠. 초등학교 이렇게 인식한다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그 다음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 제작식의 작자 파악은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 특성의 분석 이거는 중등학교 정도 되죠. 중등학생.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 어떤 성격 인식 이거는 고등학교 되죠. 고등학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돼?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됐죠. 그래서 어떤 학습 목표가 미술사 자료의 시대성 파악이라는 학습 목표를 이걸 정해놓고 여기 학년별로 이렇게 점점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학문의 구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 학습 목표 달성의 절차에 따라 학년별 내용 조직 방법이야.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한번 좀 볼게요. 자, 초등학교에서는 미술사 자료나 문화재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사 자료 또는 문화재로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을 학습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미술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이를 다른 역사적 사실과 연결한 학습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이 나성형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두 번째 교과 내용의 체계에 의한 내용 조직의 큰 대용 범위에서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나성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이 나성형 교육과정은 파란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켰어. 예. 그래서 나성형 교육과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논리적 개연성하고 해야제 이론에 반영된 심리적 개연성이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파란책만 보신 분들은 이게 뭐 심리적 개연성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논리적 개연성도 같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 옆에 있지만 학문의 유기와 논리에 따라 조직을 하는 거거든. 거기에. 그래서 학문의 위계와 논리를 중심한 개혁 방법이다. 그래서 그 밑에 나서형 조직 간의 교육 과정의 정의가 나오죠. 정의. 예. 그래서 나서형 교육 과정은 각 교과의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학년에 올라가다 가 심화 확대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뭐냐면 학년에 적용되냐 교육의 방식은 방법이죠. 교수학습 방법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나오는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학년이 올라갈 때 역사 내용의 핵심 개념과 원리 그대로 있고 주제나 구제 사실만 바꾼다. 핵심 개념과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야. 역사의 핵심 관련된 변화, 지속,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그대로 있고 요 내용을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좀 더 심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주제나 구체적 사실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한층 심화시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때 이제 핵심 개념의 역할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요때 개념과 핵심 역할, 개념이나 나선인국 과정의 핵심 개념의 역할. 자, 일단 개념하고 이제 핵심 개념인데, 개념은 있고, 개념 중에 핵심 개념, 역사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개념은 특수한 개별 사실과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사실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며 이해하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념의 어떤 역사 소재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7월 혁명, 2월 혁명 등등을 자유주의 혁명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며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7월 혁명과 2월 혁명 간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 그리고 역사적 맥락들 파악할 수 있죠. 자, 특히 이 핵심 개념, 역사과 관련된 시간 변화에 관련된 핵심 개념들은 사실과 개념들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교과 내용을 하나로 책으로 묶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고대사, 중세사, 근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을 통해서 어떤 여러 사실과 개념을 하나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세현 교육과정에서 개념과 핵심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나선 교육과의 적용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나선 교육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했죠. 학년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핵심 개념하고 조직 개념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조직 개념 안에 있는 사고력 있죠. 역사적 사고력. 조직 개념 안에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같이 연결시켜 갖고 조직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조직 개념과 역사적 사고력을 조직하는 방법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먼저 조직 개념은 뭐냐? 조직 개념은 핵심 개념은 아까 얘기했어요. 역사학에서 이제 꼭 필요한 것도 이거 되게 시간관념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죠. 조직 개념은 그 상호 관련된 역사 개념의 복합책이야. 자, 예를 들었고 핵심 개념에 혁명이라는 게 있어. 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혁명이 있으면 혁명에다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붙일 수 있죠. 이념, 혁명 이념, 혁명 그 이념과 혁명 가정 등등 이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개념들 갖다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직 개념이야. 조직 개념. 조직 개념. 근데 조직 개념 안에는 그 안에 뭐가 또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 사고도 내포되어 있어요. 사고. 자, 예를 들었고 그 혁명의 과정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하고 개념만 나열하는 게 아니죠. 거기 혁명 과정에서 어떤 이걸 분석하고 비판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 사고 능력도 같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나선인 교육과정을 조직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역사 교과에서도 역사적 사실의 핵심 개념을 묶어 유용하고 그 핵심 개념을 내용 조직 개념으로 활용하여 내용 요소를 예를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념은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고가 내포되는데 이 사고 능력을 조직 개념과 함께 내용 요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가 든 것이 요 첫 번째 조직 개념과 핵심과 연결시킨 것이 요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야.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핵심 개념 있죠. 자, 변화라는 핵심 개념을 발전, 퇴보, 원인, 결과, 고의성, 일관성을 조직 개념 선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기술과 발전의 퇴보, 원인과 결과, 근대 유형화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배열한다. 이거는 이제 학년마다 이제 배열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조직 개념과 핵심에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얘가 요 뒤에예요. 또한부터 해갖고 요거는 조직 개념하고 뭐와 연결시킨 거야? 예, 역사적 사고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거 연결시키는 거야.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변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고를 역사적 사건의 원인, 결과의 추론, 역사 사건의 일반성과 특수성과 파악,
역사적 사건의 유사성과 차이적 식별 등 이런 식으로 그런 조직 개념을 역사적 그 사고력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사형 교육 과정에서 조직 개념을 이제 뭐냐면 사용을 할 때 유의점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부터는 예, 여기에서는 유의점과 관련된 거예요. 나사형 교육 과정에서 조직 개념을 사용할 때 유의점. 자, 조직 개념에 따른 역사적 주요 개념과 사실을 교과 내용을 선정 조직할 때는 내용과 역사적 사고의 난이도에 따라 학년별을 배치를 달리한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나 개념을 먼저 다루고 역사 해석이나 판단에 필요한 내용, 시대 구조, 역사 발전 원리, 심화된 사고에 필요한 것을 상급하며 배치시킨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직 개념을 배치할 때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역사적 해석이나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이것도 뭐야? 먼저 사실을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상급 학교에 올라갈수록 이걸 뭐야? 좀 더 심화된 방식으로 역사적 해석이나 판단, 시대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좀 더 처음엔 팩트적인 측면에서 나중에는 사고력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것도 계단용으로 갖다 붙여라.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예가 이제 있어요. 지속과 변화나 핵심 개념을 조직 개념 이용해가지고 붙일 때 이걸 이제 처음에는 쉬운 것으로,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예를 이제 들고 있죠. 얘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과거 사실이나 연대기에 배열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를 기술한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나 개념을 한 거죠. 팩트죠, 팩트. 자, 팩트를 이제 알게 한 다음에 고학년 올라갈수록, 상급 학년 올라갈수록 뭐 역사 형상의 역사적 변화 사이의 차이를 구분한다. 역사의 지속과 변화를 배경한다. 요거는 좀 심화된 거야. 자, 이걸 하려면 역사적 언론 사고력이 필요하겠죠. 나름대로.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갖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혁과 관련된 나성인 교육과정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예를 들었어요. 뒤에 하나 또 예를 들는데 이건 각자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나성인 교육과정에서 그 조직 개념이나 핵심 개념을 이제 너무 강조할 거, 조직 개념이나 이런 것들 개념을 너무 강조할 거에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개념을 너무 강조할 때 문제점. 이게 보면 나사형 교육과정이 개념, 핵심 개념과 조직 개념, 뭐 사고적 이런 것도 있잖아. 네.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거 역사학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예전에 이제 개념과 관련된 얘기할 때 개념을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사회과예요, 사회과. 그래서 나사형 교육과정에서 역사학에서 이제 나사형 교육과정 역사에서 잘 쓰지 않는 게 뭐냐면 너무 개념만 강조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주로 나사형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할 때는 일반 사회 쪽에서 얘기하거든요. 예,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볼게요. 자, 나사형 교육과정 개념을 강조할 때 문제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사형 교육과정 문제점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 교과는 사실 중심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며 역사 고유의 개념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역사는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사실보다는 고유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 중심을 하며 역사적 인물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 교과의 교과는 경우 무수한 역사 사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결국 역사의 보편적 개념, 주제, 시대 등을 기준으로 조직하게 된다. 등등인데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 그래서 역사 교과는 사실 중심에 명령하지 않고 역사 고유 개념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고유한 사실 이해를 중시했기 때문에 인물을 강조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때부터요. 이때. 자, 이때 개념 중심의 지나친 일반화는 역사성의 특성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개별적 사실의 특성을 살면서 동시에 사실임을 너무 광범위한 일반 속에 추출하는 편성한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 그 내용이 개념 이해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거야. 네. 이거는
그 전에 이제 개념의 문제점, 개념의 어떤 역사학을 사용할 때 문제점하고 연결돼 있죠. 자, 예를 들어 갖고 그 뭐 혁명이라는 시민혁명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요. 개념을 가지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뭐 영국의 청기동명 등등등을 학년별로 이렇게 개헌화시켜 갖고 좀 제시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시민혁명이라는 개념을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영국 혁명의 그 자체 안에 있는 고유성을 무시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이제 뭐냐면 그 내용 개념 이해에 도구로 전락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세 번째 개념 이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나선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동시에 나선형 교육과정의 개념을 사용할 때 너무 강조할 때 문제점.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역사교육과는 사실 중심의 개념이 영리하지 않으며 역사 교육 개념이 없다는 거, 고유의 개념이 많지 않다는 거, 핵심 개념이 많지 않다는 거죠. 개념 중심의 지나친 일반은 역사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이해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역사적 내용이요. 자, 요 세 가지 내용 읽어보시 저기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런 내용들 좀 파악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기 강의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강의 첫 번째 이제 인증번호는 26번이에요. 26번. 적으셨죠? 26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유형의 그 내용 조직은 아까 이제 내용 조직은 다시 돌아서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뭐야? 교과 내용에 따른 내용 조직이라고 했죠? 계열화 유형.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유형도 있어요. 큰 개념의 내용으로서 학습자 발달 단계의 내용 조직이야. 이게 두 번째 이제 계열화 유형 조직이에요. 큰 범위에서.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그 학습자 발달 단계 내용 조직은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냐면 환경학대법. 그래서 환경학대법 또는 다른 말로 직평학대법이라고 하죠. 공간적 계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학대법이나 지평학대법 채워져 있어요.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은 선행 교육과정에 반영된 환경학대법, 지평학대법이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자, 그러면 한번 요거 환경학대법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자, 내용 조직 계열화를 널리 활용한 방법은 환경학대법 또는 지평학대법이다. 예. 요거 명칭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쓰고 나올 수 있어. 되게 쉽지만. 네. 뭐 환경학대법은 다 아시겠지만 또 뭐 지평학대법을 뭐 환경학대법 다른 그걸로 인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환경학대법 또는 지평학대법은 이거 뭐야? 뼈아제 이론을 반영한 거죠. 심리적 접근 방법. 뼈아제 이론을 반영한 연령 발달 단계를 도용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파악책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영역 중립 이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간적 계열화예요. 공간적 계열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자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02년 기초행문제 한번 또 나왔어요. 예, 그래서 환경학대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 뭐 09년에도 교육과정 관련된 반영된 부분에도 나왔죠. 예.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것부터 아이고. 자, 이것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 환경학대법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학습 영역을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학습자의 생활 주변의 소재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사회 생활 소재를 거쳐 국가나 국제사회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기 주변의 역사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점점 멀어지는 넓은 범위의 역사, 자기하고 이제 관련 없는 역사까지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즉 학년에 따른 다루는 공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공간적 계열화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공간적 계열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핵심 키워드 하나하나 쓰면서 좀 암기해 두세요. 왜냐하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예문이 주어지고 예문도 되게 기본서 예문 약간 변형해 갖고 주어지고 여기 가령 문제가 있고 여기 뭐 들어가는 가냐 용어를 쓰시오. 이런 것들이 단답형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예, 왜냐면 서술형 문제 뭐 한 줄 두 줄 쓰는 거는 그냥 대충 암기해 갖고 써야 되는데 이런 용어 쓰는 문제는 요거 용어만 써야 돼요. 뭐 비슷한 개념을 끌어다가 쓰면 틀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암기해 주세요. 암기. 자, 그러면 요 그 공간적 기억의 근거가 뭐냐? 요게 나왔죠? 이 방법. 이 방법은 이제 아까 환경학대법이죠. 근거. 이동적 근거가 뭐냐면, 아이고. 자, 이동적 근거가 뭐냐면, 학습자 인지 발달이 주변에 있는 사물에 시작할 먼 곳의 추상적 대상 확대되는 이론의 근거가 있다.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론이라는 것은 발달 심리학. 미아제 이론이죠. 미아제 이론. 예. 그래서 이제 요 뭐 예를 쭉 주고 있는데 뭐 환경학대법에 따르면 그 초등학교 역사교육은 뭐 가족, 지역사회, 아동 인을 일상생활 지원에 접하는 개념을 확대하고 정교하는 과정이다.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책에 나와 있는 내용 요거 뭐 공군의 2차 관련된 내용이 여기 뒤에 두 번째 내용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도 있어요. 이유가 왜냐면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읽으면 이게 좀 뭐냐면 많이 기억을 할 거 아니야.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읽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주로 경험 확대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다. 초등학교 1, 2학년 생활 주변의 역사, 3학년 고장의 역사, 4학년 시도 중심의 지역사, 5학년 생활사, 이물사 중심으로 국가의 지역사를 내용 선정했다. 이게 이제 09년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하지만부터 넣을게요. 하지만. 하지만부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환경학습대법 비판이 나와. 요것도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문에. 이건 팔자가 관련돼서 나오긴 하는데, 요거 내용도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한 세 가지가 이제 비판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자, 첫 번째가 보면, 자, 환경학대법에서 전제하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방면이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 그 예를 보면 이제 초등학교 학습자가 반드시 자신의 주변 소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먼 우주나 고대 신화의 세계에 흥미와 호기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환경학대법은 맞지 않죠. 환경학대법은 아이들이 접하고는 주변의 역사잖아. 근데 얘들이 그 뭐 우주나 우주 고대 신화 시간적 멀죠. 공간적 먼데 이런 거에 흥미 관심을 갖는 거는 환경학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릴 때 공룡 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름 외우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았는데 네, 저도 공룡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관심이 없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영역 공유 인지론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영역 중립 인지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자 두 번째로는 자 고등학생이 자신의 주변보다 먼 나라 역사의 생각에 더 흥미를 느낀 거.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세계사라든지 저기 뭐 어디 중동사, 아프리카 거기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은 증명한 바가 없다. 예. 그래서 고등학생이라서 뭐 저기 아프리카나 저쪽 뭐 남미나 이런 곳에 자기 주변의 역사, 한국사보다 관심이 더 많다는 건 증명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한국사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지리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리 같은 경우는 거시에서 미시로 나간다는 거야. 네. 먼저 크게 이제 대륙이나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지질이나 이런 뭐냐면 지역 풍습이나 이런 것들 나간다는 원칙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충분히 볼 때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운 다음에 그 세계적 맥락 속에서 고등학교에 때는 근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간단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더 이해가 논리적 체계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세계사는 어렵고 복잡하고 국사는 쉽고 간단한 통념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 그래서 세계사랑 큰 범위를 보고 그다음 국사를 보는 게 훨씬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그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주변보다 먼 나라 역사에 흥미를 갖는다는 것은 볼 때는 요거와 여러 가지 볼 때는 맞지가 않다라는 예로 지금 지리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 세계사 어렵고 국사는 쉽다는 개념 통념. 그래서 세계사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우고 국사는 쉽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배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거는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 가보면 세계사 선택 안 해요. 애들이요. 어렵다고 해서. 예. 좀 복잡하다고. 이거는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렇게 적혔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지적이고, 세 번째 이제 비판이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세 번째네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사교육 세계사가 없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시중이 약하다는 걸 있고, 그래서 따라서부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따라서 학사 관심이 구체적인 주변 환경의 추상적이고 시공간적 멀리 떨어진 환경으로 확대된 것은 가정을 제고해야 된다. 오히려 계열성 기준으로 역사에 남는 수준의 질적 차이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열성 기준은 그런 이제 어떤 시간적, 공간적 멀고 그 짧은 것보다는 담론의 수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론의 수준, 질적 차이. 이게 뭐냐면 거리가 짧더라도 주변의 역사도 우리가 이제 뭐 그 생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자기 주변의 역사잖아. 그런데 생활사도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 관한 어떤 내면의 이해나 그 시대 풍조나 그런 것들 하면 오히려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어. 그런데 좀 거대사 있죠. 좀 크게 보는 세계사도 뭐 그냥 단순히 프랑스 혁명, 국민이 했던 뭐뭐뭐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국민공회 때 뭐뭐뭐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생활사를 좀 더 뭐냐면 깊게 이해하는 거와 그 다음에 단순히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크다란 이제 외국사 세계사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열한 거와 어느 게 더 수준 고학년에 접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전자적 프랑스 혁명보다는 생활사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담론의 수준과 질적 차이하고 연결된 거야. 이걸 가지고 나눠야지 뭐 거리가 좁고 멀고 시간적으로 멀고 좁고 이런 거 가지고 논하는 안 된다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판점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구체적 경험할 수 있고 시험관 추상적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이나 먼 나라 역사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건 증명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역사 교육에서 세계사는 어렵고 복잡하고 국산 간단한 통념은 실증 근거 약하다. 예. 그리고 이제 비판한 다음에 오히려 계열성 기준은 담론의 수준과 질적 차이에 따라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비판점 세 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 밑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쭉쭉 넘어가서 다시 그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으로 넘어가서 이제 원칙도 있죠. 원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교육과정을 이제 쭉 있던 몇 페이지 보시냐면 108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래서 원칙이 있는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의 계열화 유형이 또 나와요. 세 번째 큰 범위의 계열화 유형이에요. 자, 요 계열화 유형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서 이제 계열화하는데 실패했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계열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용을 가지고 계열하면 여러 가지 국사 같은 게 문제가 있다. 왜냐면 수학이나 과학처럼 위계화된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면 좀 힘드니까 이 계열화를 꼭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떤 학급별이나 내용 조직 차이를 가지고 계열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됐죠. 7차 교육과정 개정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학급별로 내용 조직을 이제 바꾸는 거야.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교육과정 내용을 학급별로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단원 편성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을 다른 유형을 조직하는 건데 초등학교는 인문이나 사례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는 통사 방법, 고등학교는 주제와 토픽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계열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적절한 내용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형과 달리 실제 내용에서 별다른 계열성을 확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한 담고 있는 적절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계열할 때 유의점, 학급별로 계열할 때 유의점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내용 차이를 이제 달리하는 방법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범주를 달리하는 거예요. 범주를 가해친 내용 요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고대사, 중세사를 먼저 배치하고 근현대사가 근대사, 현대사를 배치하고 중학교는 정치사, 문화사 중심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제도사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 자, 이런 뭐냐면 범위를 달리하는 내용 요소를 달리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요거는 7차 교육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죠. 7차 교육과정 15년 개정에서 반영돼 있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급별로 효율적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범위, 내용 자체를 달리하는 방법.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부각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문의 조직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 7차 교육과정의 환경학대법에 대해서 반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계는 지금까지 쭉 내용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이고,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교과서다. 그다음 수업 내용으로 재조직해야 되죠. 이게 2번 교과서 내용 조직, 그 다음에 3번 수업 내용 조직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